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1강, 제11장의 두 번째 뒷부분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과 재분배 정책인데요. 문서 전체 보기를 좀 바꾸고 이전 시간에는 정부 지출이 아니고 재분배 정책과 조세에 대한,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부터 이제 재분배 정책, 그러니까 돈을 거둠으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이죠. 이전 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수행되는 사회보험 있고,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부조, 그 다음에 개별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 중에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4대 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거는 보험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가입자가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사회보험제도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공부조는 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밑바닥 3.5%, 즉 3% 따지면 150만 명이고 3.5%, 4% 그러면 한 200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 맨 밑바닥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통해서 부담하고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 해산급여 아기 날 때 주는 거예요. 장제급여 장례식 치를 때 돈 주는 거예요. 자활급여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열심히 일할 때 돈 주는 거 자활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보편주의.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서 선별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가 나오는 아동이냐, 영유아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여성이냐에 따라서 각 사항마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 보조금 형태로 많이 추진이 되고, 이거는 보편주의도 적용되고 선별주의도 적용될 때가 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정책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면접 갈 때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보편적 복지를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 예를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 밥 먹는 거 생각할 때 모든 사람한테 무상으로 밥 먹게 해주는 거, 그걸 무상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돈을 내고 먹고 가난한 사람들만 공짜로 밥을 먹게 해주는 것, 이거는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이 있고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 이건 뭐냐면 부자들은 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무상급식이
일부 저소득층에 의한 적용되는 것이죠. 이런 때 장점은 부자들은 돈을 내니까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낙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설 중에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인이 찍히는 거죠.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쟤는 공짜로 밥 먹는 애야. 쟤는 가난한 집애야.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또는 기본소득, 모든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월 30만 원, 월 50만 원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장점은 낙인 효과가 없어요.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받는 저소득층이 낙인 효과를 느끼지 않고 근무 의욕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짜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복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이에 어떤 역할이 구분이 되어야 되느냐. 중앙정부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칩니다. 1년에 200조 원을 씁니다. 복지정책에. 그 돈이 또 이제 보조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흘러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전체 예산의 35% 정도를 복지에 씁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복지를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해야 되느냐. 일반론적으로는 돈은 국가가 되고 실제 복지정책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아까 얘한 개별적 서비스로서의 복지정책에 청년수당, 노인수당, 출산장려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치단체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도 달라지고 노인수당도 다르고 출산장려금도 달라요. 출산장려금 보면은 저 전라도 어느 군지역 가면은 2천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아기 하나 나면.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은 한 푼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집 같으면 셋째 아이 낳았을 때 한 달에 1년인가 한 달에 10만 원씩 주더라고. 그게 출산장려금 주는 거였어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근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들마다 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청년수당, 노인수당 타려고 이사를 가게 되고 즉 주민등록을 옮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동네로 하든지 또는 이런 장려금, 수당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사 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련 연구를 해보면 국가는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는 그런 복지 정책을 하되 또 앞에서 언급한 청년 수당이나 노인 수당 이런 부분들을 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청년이면 대한민국 청년이지 대전시 청년 또는 서울시 청년에 따라서 청년 수당이 달라지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인 청년 수당이든 노인 수당이든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것을 집행하게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주 특화된 복지정책을 가지고 좀 경쟁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청년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들은 나는 모든 지역,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사업 예산 총액은 통일하고 사업 내용은 자치단체 자율로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청년 수당도 보편적인 청년에게 주는 수당이 있다 그러면은 청년 한 명당 뭐 30만 원. 그거는 전국에 통일하고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율로 다르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나 어디 보면은 이제 정책으로서 근로 장려 세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세금이니까 저 앞에 배우는 그 누진세 배울 때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왜 여기서 사회복지 재분배 정책에서 나오느냐? 이거는 이름만 텍스예요. 네거티브 인컴 텍스. 그러니까 세금은 걷어들이는 건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예요. 이거는 이름만 네거티브 인컴 텍스, 즉 부의 소득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봅시다. 빈곤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한된 제도다. 생계 수준 이하의 소득을 나타내는 납세 신고의 제출 이후에 저소득층은 부의 소득세라고 불리는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일을 하면 항상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붙는데 마이너스 세금을 붙인다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가난하지만 일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보조금을 세금으로 줄게. 그러니까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지 부자들에게는 부의소득세를 주지 않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이 공짜만 바라고 혼자 사회복지정책 생계급여 받고 사는 것보다는 너가 조금이라도 일하면 일한 만큼 좀 더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소득세 또는 부의소득세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실업자예요. 아무것도 벌지 않으면 어때요? 이때는 세금 내야 될 게 마이너스 600불. 그래서 실제 세금은 300불. 그래서 300불의 보조금을 줘요. 너 아무것도 못 버니까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으로 기초 생계급여로 300불 줄게. 300불이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 한 달에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일하죠. 일을 해서 300불, 알바해서 300불 벌었어요. 그러면 300불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0불을 보조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일해서 번 돈 300불하고 국가가 준 돈 마이너스 세금이니까 150불 더해서 내 소득이 450불 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300불, 즉 3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내가 300불어치 일을 하게 되면 450불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600불을 번다. 한 달에 600불을 벌면 이때는 제로,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0불 많이 버는 거죠. 많이 벌면 이때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요. 900불에서 세금 150불 내고 750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의 소득세는 요 두 개를 말해요. 두 개를 요걸 말해요. 너가 일을 하면 세금 내니까 일 안 할래 이게 아니고 너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래도 보조금 줄게. 그래서 300불어치 내가 일을 했으면 150불에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450불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600불까지는 부의 소득세를 주고 600불부터는 제로라는 거죠. 세금, 이거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세금 걷어가지 않아요. 영어로는 EITC 이렇게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래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금을 주는 걸 말해요. 텍스 크레딧을. 그러니까 세금 면제 또는 세금을 오히려 보태주는 거를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더 주는 것. 그러니까 EITC is a refundable tax credit designed to encourage
low income people to work more. 그러니까 low income, 적게나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encourage하는, 격려하는 제도를 EITC라고 한다. 내용을 읽어보세요. 천천히 찾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이거를 부르고 있어요. 자녀장려금도 있지만 근로장려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의 구성원과 급여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줘.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다. 자녀장려금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줍니다. 이만큼 벌면. 그래서 그리고 헛벌이 가구의 경우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에는 300만 원 정도를 일을 하면 근로장려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소득액이 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 2천만 원 미만일 때만, 연봉이 2천만 원 최저생, 그러니까 여러분 알바 최저 시급 받으면 185만 원 이 정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15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9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받고요. 그 넘으면 그보다 적은 액을 받죠. 헛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데, 헛벌이 가구에는 260만 원 주고 거기서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장려금, 국가가 도는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말해요. 여기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어서, 맞벌이 가구 부모가 같이 본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3,600만 원 정도 되면 더 이상 장려금 주지 않아요. 그때는 네 번 돈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헛벌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연봉 3천까지만 장려금을 줘. 이 이상은 장려금을 주지 않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요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요만큼이 나의 한 달에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disposable income이 되겠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부부가 1,7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부부가 맞벌이 가구잖아요. 그런 1,700만 원에 얼마를 더해요? 300만 원 보조금 받아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이 그림이, 만약에 내 헛벌이 가구인데 1,400만 원 번다. 그럼 1,400만 원 내가 번 돈이고 거기에 보조금 260만 원 받아가지고 1,660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데 900만 원 번다. 그러면 900만 원에 내가 번 돈 세금 걷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보조금 150만 원 줘가지고 1,050만 원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파버티 라인이라고 하는 빈곤선이 좀 더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데,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기 10명 있으면은 10명 중에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얼마 이하인 사람은 빈곤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선을 하나 쭉 걷는 거, 이걸 파버티 라인. 육체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이거는 영국의 사회학자 벤저민 S. 라운트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빈곤선 이하를 1차 빈곤, 빈곤선 약간 상회하는 걸 2차 빈곤. 우리나라 같으면은 빈곤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위 3%의 사람들. 맨 밑바닥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 명 중에서 맨 밑바닥 200만 명 정도를 우리는 빈곤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2차 빈곤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빈곤선은 절대적으로 얼마 이하는 빈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우리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빈곤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poverty line, the poverty threshold, or 문지방이라고 해요. threshold를 poverty threshold or poverty line is the minimum level of income deemed adequate in a given country. 그 나라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예를 들면 그 200만 원이다.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제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국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하루에 얼마? 1달러. 하루에 1달러를 파버티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요게 2008년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는 요거를 좀 올려가지고 1.25불로 따졌다. 그러니까 퍼추에이싱 파워라고 하는 2005년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 이거 환율 계산할 때 나오는 겁니다. 달러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국제적인 빈곤선이 한 2달러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루 2,000원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 가지고 부족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볼 때는 한 2달러 정도만 있어도 아주 이제 파버티 라인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진짜 1,000원도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가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파버티 라인 밑에 있는 국가들을 여러분들이 그 코이카 이런 데서 하는 평화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데 속해서 꼭 가보시길 권면합니다. 제가 자기계발 저랑 듣는 사람들에게는 울지마 톤주 보고 독후감 써내는 걸 숙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의 정말 전쟁과 그 기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라에도 감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느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전자 행복을 깨닫고 이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파버티 라인의 개념을 아시고 이거는 absolute poverty하고 relative poverty 왼쪽에 absolute라고 절대적 빈곤선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상대적 빈곤선은 뭐냐면 절대적 빈곤선 얼마 이하 딱 하면 이게 절대적 빈곤선이에요. 반면에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반, 5명이잖아요. 5명까지는 중위소득자라고 그래요. 그거의 반, 따시면 2.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10명 중에 2명은 정말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긋을 때 이 서열, 순서를 정해서 등수를 정해서 맨 밑에 있는 우리 아까 맨 밑에 3% 200만 명 그 사람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평등한 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그 상대적 빈곤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개념을 영어로 된 거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 인구의 반, 우리나라 5천만 명으로 따지면 5천만 명의 반, 2,500만 명의 소득을 딱 따져요. 그럼 이게 중위소득 따져보니까 딱 중간소득이 1, 8, 8천원, 그러니까 1,000원, 1,000만, 10만, 100만. 월소득으로 따져서 월급 180만 원,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잖아요. 요 정도 월급으로 따져서 50% 반땡이 이렇게 중위소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다시 반을 따져요. 요게 반을 따져서 1833원에 또 반을 따지면 917원이 되죠. 917원. 그러니까 한 달에 9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 한 달에 9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반이 얼마 정도인가, 평균이 얼마인가 딱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반땡해가지고 그것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게 상대적 빈곤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 빈곤선이 아니고 절대적 빈곤을 따질 때 필요한 것은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그 라운트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달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절대적으로 그거를 따져보는 게 최저 생계비고요. 이 최저 생계비에 따라서 이게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준이 만들어지고 생계급여비 얼마 주냐,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도 얼마 주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 법정으로 따지면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09만 원, 2인 가구 180만 원, 3인 가구 240만 원, 4인 가구 29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4인 가구인데요. 아버지가 300만 원 못 번다. 4인 가구인데 한 달 수입이. 그러면 여기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사람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겁니다. 5인 가구는 3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180만 원, 그렇죠? 4인 가구로 따면 480만 원. 이게 중간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중간. 여기서 보면은 여기 중간 나오잖아요. 요 중간. 50%에 해당하는 소득이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기준이 5인 가구면 570만 원이 중간이에요. 이거 밑에 다 최저생계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또 반땡을 해야 돼요. 이거에 반땡을 해서 우리나라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55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4인 가구로 따지면 아버지의 월급이 140만 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주는 거죠. 의료급여는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따지면 우리 4인 가구가 많으니까 4인 가구로 따지면 이렇게 여러분 집이 요 소득 밑에 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서 요거 급여를 달라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급여 형태별로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곤선이란 개념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빈곤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복지 예산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선별적 복지를 포함합니다. 즉 뭐냐면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주는 것이죠. 이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나라 예산 1년에 200조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지정책에.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 모든 국민 5천만 명에게 30만 원씩 준다.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360만 원이고 그거를 5천만 명 곱하면 180조 원이 필요하게 돼요. 지금보다 180조 원을 더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에도 우리는 이렇게 선별적 복지 제도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고 물론 사회복지정책을 잘하면 굉장히 사회가 통합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생산적 복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오버하면 복지병에 걸리는 나라가 돼서 나라가 망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하준 선생님이라고 영국에서 이제 캠브리지 경제학과 교수라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A well-designed welfare state can actually encourage people to take chances
with their jobs and be more, not less, open to change. 이 사회의 변화가 오는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필요한 것 well designed, 잘 설계된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인데 그냥 막 퍼주기식 복지국가가 아니고 뭐예요? 잘 설계된 복지국가가 사람들에게 아, 저 정도는 국가가 잘하고 있어. 복지정책 참 잘하고 있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있네.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플하게 뭐 기본소득으로 쫙 깔아주고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국가에 필요한 복지제도를 well designed welfare state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11장에서는 우리 재분배 정책을 살펴봤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것들도 살펴보고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고 제가 좀 동영상 가지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또 공부는 스스로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거 제가 많이 남겨놨는데 그 단어장에서 단어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노트에 단어장에 옮기시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런 개념이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이런 개념이 이런 것이었구나. 자기 자신의 언어로 자꾸 표현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제 1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